만약 여러분이 꿈꿔왔던 완벽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저 박서연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38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던 그 충격적인 경험을 말이죠.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의류업체를 크게 일으키시면서 넉넉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돈은 많아도 품격이 부족하다, 세련되지 못하다는 뒷말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그 말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만큼은 집안의 체면을 살려줄 사람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운명처럼 어느 봄날 자선 파티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민호. 미술품 경매사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은은한 향수 냄새, 여유로운 말투까지.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가 유명 화가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작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온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 파리 경매에서 제가 직접 낙찰받은 것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죠. 저희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 사위라면 든든하겠다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민망하면서도 속으로는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찾던 그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이민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림 좋아하세요?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아름다운 건 좋아해요.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작품은 결국 보는 사람의 진심을 비추니까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겉멋만 든 사람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같았거든요. 저는 점점 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이 저를 더욱 들뜨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이민호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는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저를 챙겼어요. 저녁에 전화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묻고 때로는 미술관 전시를 함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서연 씨, 이번 주말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려요. 함께 가볼까요? 그의 제안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층 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미술관 데이트는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그는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작가의 생애나 그림이 그려진 배경까지 술술 풀어냈어요. 이 작품은 작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린 것인데 보세요. 이 붓터치에서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양 있고 깊이 있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함께 걷는 미술관 복도에서 다른 관람객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부러움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술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끔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워낙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 가끔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프로포즈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한강공원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어요. 서연 씨,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에도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5성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500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신혼여행은 유럽 3주 일정이었어요. 파리, 로마, 런던. 그곳에서 그는 늘 유명 미술관을 안내해 주었고 현지 큐레이터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채워주는 그 달콤함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결혼 후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민호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부모님께도 효심 깊은 사위로 비쳤어요.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사드렸고 아버지와는 골프도 함께 치러 다녔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출장이 정말 잦았어요. 홍콩, 파리, 뉴욕. 한 달의 절반은 해외에 있었죠. 경매 시즌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전화 통화였어요.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전화를 끊곤 했거든요. 업무상 기밀이 많아서 그래요라고 설명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차에서 낯선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들어본 적 있는 미술관장 이름이었는데 전화번호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어요.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사업장 번호도 아닌 뭔가 가짜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갖게 된 이 완벽한 삶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스스로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어느 날 대학 동창 정수연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국립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연이 슬쩍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 남편이 경매사라고 했지? 그런데 참 이상하네. 우리 쪽 업계에서는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어느 회사에서 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아마 워낙 바쁘게 다녀서 그런가 봐.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모님 생신날 민호가 준비했다며 대형 액자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유명 화가의 진품이라며 장모님께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놀라움과 감탄을 쏟아냈죠. 하지만 그 순간 함께 온 수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저 그림. 뭔가 이상해. 진짜라면 벌써 언론에 기사가 났을 거야. 그런 급의 작품이면 말이야. 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설마 우리 민호가 거짓말할 리 없어. 수연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수연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연아, 내 남편에 대해 조사해봤어. 미안하지만 정말 큰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완벽한 남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수연의 말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아, 내 남편. 정식 경매사가 아니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모님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 위작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엄청난 돈을 받아 챙긴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수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그 유명 화가와 찍은 사진도 가짜야. 그냥 행사장에서 몰래 끼어들어 찍은 거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인맥, 그 화려한 경력이 모두 조작이었다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어요. 아니야, 민호가 그럴 리 없어. 너도 확실하지 않은 거 아냐? 하지만 수연이 보여준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들,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매업계 관계자들의 말까지. 서연아, 이민호라는 이름으로 정식 등록된 경매사는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해 봤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민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웃으며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그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일까? 저를 속여온 거일까?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홍콩 경매에 참석해야 해서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저는 집안을 뒤져봤어요. 뭔가 증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그의 서재를 열어보니 각종 미술품 카탈로그와 경매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정식 회사 명함이나 직원증 같은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USB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에 꽂아보니 온갖 미술품 사진들과 가짜 증명서 템플릿들이 들어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였습니다. 김 여사, 박 사모, 최 부인. 모두 여성들 이름뿐이었어요. 그리고 각 연락처마다 이상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모네 위작 300만 원, 피카소 모작 500만 원.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제가 그토록 믿었던 완벽한 남편이 알고 보니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였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많은 신호들을 왜 못 봤을까? 아니, 보고도 외면했던 건 아닐까?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피하려 했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진짜 경매사 맞아?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서연 씨, 무슨 소리야? 나를 못 믿어?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회피하는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 직원증이나 정식 자격증 좀 보여줘.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왜 이래?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수연의 말이 맞구나. 이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야.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설명할까? 완벽한 사위라며 자랑하시던 분들께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친구들 앞에서는 또 어떤 얼굴로 서야 할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옷과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했지만 그 안에 있는 저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겉모습에만 집착하며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계속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민호가 또다시 은밀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네, 그 작품 준비됐습니다. 내일 뵙죠.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혼자 비웃으며 말했어요. 또 한 명 걸렸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속아온 피해자 중 한 명이었구나. 제 자존심과 허영심을 이용당한 거였어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서 있었거든요. 이민호 씨 댁이 맞나요?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였어요. 경찰은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총 피해액만 수억 원에 달해요. 창문 너머로 민호가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였죠. 과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경험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줄까요? 민호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원망 섞인 눈빛,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무엇보다 거울 속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체면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던 그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어요. 딸아,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런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건 뜻밖에도 수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서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괜한 위로도 동정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서연아, 넌 틀린 게 없어. 다만 사랑을 잘못했을 뿐이야. 수연의 그 한마디가 제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다른 피해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서연 씨도 피해자시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처음엔 창피해서 만나기 싫었는데 용기를 내어 나가 보니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김 여사는 70대 할머니셨는데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그림을 사려다 당하신 거였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싶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박 사모는 50대 여성으로 딸의 결혼식 선물로 명화를 준비하다가 속은 경우였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만 바보였던 게 아니라는 걸요. 민호는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던 거예요. 허영심, 사랑, 효심.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악용했던 거죠.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민호를 고발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이었거든요.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 했지만 우리가 모은 증거들은 확실했어요. 가짜 증명서, 위작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직접 녹음한 범행 계획까지. 결국 그는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정 앞에서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잃었던 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이라는 게 뭔지 말이에요. 김 여사께서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신 당당함, 박 사모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수연이가 보여준 진실한 우정. 이런 게 진짜 품격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숫자와 원단 냄새에 파묻히며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제 두 손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훨씬 소중했어요. 1년 뒤 민호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사과 편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박서연, 이제 진짜 너로 살아라. 화려한 브랜드 옷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허세 부리지 않고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물었어요. 서연아, 후회해? 그때 그 사람 만난 거? 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지금 저는 더 이상 체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가짜 모습을 연기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게 진짜 제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볼 거예요. 화려한 스펙이나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보다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품격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아픔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비로소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